산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요. 최근 한국에서 최악의 산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불 소식이 외신에 전해지면서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이 단체로 보이는 행동에 각국 언론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소방관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와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들 제가 용감하고 사람들을 구하는데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슬픔으로 무거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한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소영이었죠. 소영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소영이는 작고 조용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언니 노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영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곧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영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산들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있어요. 소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웃어요. 저는 웃으며 소영이가 한국을 떠날 때 그렇게 어렸는데 어떻게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소영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어떤 기억들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다고 말했죠. 그러다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왔어요. 소영이가 심하게 아프게 됐거든요. 의사들은 소영이가 치료할 수 없는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매일 소영이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어느 저녁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질 때 소영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언젠가 한국에 가보겠다고 약속해줘요. 언니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약속해줘요. 저는 약속했지만 사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떠난 후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참기 힘들었거든요. 한국은 제게 여동생을 준 나라였지만 동시에 제 가장 슬픈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죠.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칠 때 그 안으로 뛰어드는 법을 배웠죠. 사람들, 애완동물, 소중한 물건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봄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메시지를 봤어요. 제목은 한국 소방자원봉사자 긴급 모집이었죠. 거대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경험 많은 소방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았죠. 아마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방법도 프랑스에 비하면 구식일 거고. 하지만 그때 마치 소영이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소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약속해요, 언니.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썼죠. 자원합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비행기 여행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불을 끄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다니요. 저는 창밖으로 우리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착륙했을 때 긴 비행으로 몸은 뻣뻣하고 머리는 멍했어요. 혼란과 혼동을 예상했지만 대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여행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했고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깨끗했죠. 한 여성이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에밀리님이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저는 민정이에요. 여기 계시는 동안 안내를 맡게 됐어요. 그녀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랐어요. 제 체류 기간 동안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불이 어제보다 더 커졌어요. 민정 씨가 우리가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이미 6개 마을이 대피했어요. 서둘러야 해요. 저는 턱을 들고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했어요. 프랑스에서 많은 산불을 다뤄봤어요. 여기 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민정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재미있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짜증을 내는 걸까요? 제가 판단하기 전에 그녀는 저를 대기 중인 헬리콥터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풍경 위로 날아갈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아래로는 초록 들판, 집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멀리 솟아오른 산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영이가 묘사했던 고향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 소방관리 시스템이 현대적인가요? 저는 민정 씨에게 무심한 척 물었어요. 곧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우리 지형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는 건물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평선은 연기로 어두워졌고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계 어디에 있든 연기를 보면 항상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불과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제 발이 땅에 닿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영이를 위해서 저는 마침내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산과 숲 위로 날아갈 때 저는 꽉 잡고 있었어요. 가끔 바람이 헬리콥터를 옆으로 흔들어서 제 배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창밖을 보니 끝없는 나무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불이 이미 지나간 자리라 초록색이 흉한 검은색 얼룩으로 변해 있었어요. 불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민정 씨는 헬리콥터 소음 위로 소리쳐야 했어요. 이미 5,000헥타르의 숲이 탔고 6개 마을이 모두 대피한 상태예요. 저는 침착해 보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 근처에 착륙했어요. 건물은 소방관들이 지시를 받는 지휘본부가 되어 있었죠. 안에서 정훈 지휘관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경청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씨,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산간 마을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팀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당황한 목소리가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민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한 마을 북쪽에 있는 집에 아이가 갇혀 있어요. 그녀가 빠르게 번역했어요. 불이 매우 가까이 왔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것이 제가 온 이유였고 제가 훈련한 이유였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민정 씨와 제 프랑스 동료 카미유가 다른 헬리콥터에 저와 함께 탔어요. 카미유는 오랫동안 제 친구였어요. 그는 강하고 똑똑했으며 짧은 검은 머리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빠른 눈을 가지고 있었죠. 불에 더 가까이 날아갈수록 제 입이 놀라움에 벌어졌어요. 불은 거대했어요. 주황색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녔고 짙은 회색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불은 마치 만지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배고픈 괴물 같았어요. 저기요, 민정 씨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무집을 가리켰어요. 연기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아직 불은 닿지 않았어요. 나무들 때문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로프를 이용해 땅으로 내려가야 했죠. 열기가 마치 열린 오븐 문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보호복을 통해서도 그 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함께 있어요. 카미유가 우리에게 외쳤어요. 우리는 열기를 피해 얼굴을 가리고 집을 향해 달렸어요. 저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외쳤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구석에 있는 침대 아래를 봤어요. 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공포로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영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어린 소녀는 커다랗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그녀는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녀를 침대 아래에서 꺼내 도와주자 집이 큰 신음소리를 냈어요. 천장 조각들이 우리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민정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어린 소녀를 들어올려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녀의 무언가가 저에게 소영이를 너무 많이 생각나게 했어요. 같은 신뢰하는 눈, 같은 용감한 작은 얼굴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는 정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불타는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뒷문으로요. 카미유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집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어린 소녀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얼굴을 가리세요. 저는 제 스카프를 그녀에게 주며 말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천에 파묻었어요. 뒷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불이 거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직 타지 않은 나무들 사이로 단 하나의 작은 길만 있었어요. 뛰어야 해요. 민정 씨가 말했어요. 헬리콥터가 여기서는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저기 있는 빈터까지 가야 해요.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준비됐나요? 우리는 열기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불이 우리 주변에서 뜨겁고 환하게 으르렁거렸고 마치 우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어린 소녀는 제 목을 꽉 붙잡았고 그녀의 몸이 제 몸에 기대어 떨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타는 나뭇가지가 우리 바로 앞에 떨어져 길을 막았어요. 이쪽이에요. 카미유가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꿨지만 달리다가 제 발이 젖은 돌에 미끄러졌어요. 저는 우리가 넘어질 때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몸을 비틀었어요. 땅에 세게 부딪히자 제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에밀리. 민정 씨가 외치며 돌아와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옆구리가 아프면서도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계속 가요. 탱크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제 팔에서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끔찍한 순간 병원 침대에서 저를 떠나가는 소영이가 생각났어요. 이 아이도 잃게 될까요? 아니,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오늘은 안 돼.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연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매 걸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점점 작아져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연기 사이로 무언가 보였어요. 번쩍이는 불빛들이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수풀을 잘라내며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강한 손들이 제 팔에서 아이를 받아가기 위해 뻗어왔어요. 다른 손들이 저를 걷도록 도와줬죠. 저는 헬리콥터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연기 위로 올라가자 수백 명의 한국 소방관들이 불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한 협력으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용감한 한국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는 제 팀과 똑같았어요. 그들은 기술이 뛰어났고 용감했으며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소영이는 항상 옳았던 거예요. 어린 소녀는 이제 깨어났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제 얼굴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인 의료진이 제 팔의 화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아이의 생명을 구하셨네요. 저는 지친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아니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요. 지휘 본부로 돌아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평생 프랑스 소방관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오늘 한국 소방관들이 똑같이 뛰어나고 용감한 모습을 봤어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마치 누군가가 제 폐에 모래를 채워넣은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아팠죠. 팔은 돌처럼 무거웠고요. 저는 고등학교 체육관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깨어나셨네요.
민정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폐에 연기가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이틀 동안 쉬셔야 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어린 소녀 괜찮아요? 민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름은 지민이에요.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두 분 다 에밀리 씨가 좀 나아지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어요. 체육관에는 불을 피해 대피한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약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매우 차분했어요. 각 가족마다 매트리스와 담요가 있는 자기 공간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과 물, 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모두들 너무 체계적이네요. 제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민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연습해왔어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죠. 저는 침대에서 대피소 활동을 지켜봤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노인 신사들이 흑백돌이 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구역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들에게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기부받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놀랄 만큼 공동체 의식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틀 동안 저는 대피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학교 주방에서 큰 밥솥과 국솥으로 번갈아가며 요리했어요. 음식은 간단했지만 맛있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게임과 이야기로 그들을 바쁘게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셨고요. 매일 아침 정훈 지휘관님은 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지도를 사용해서 어떤 지역이 불타고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그리고 소방관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주에 깊게 듣고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대피소에서의 둘째 날, 은빛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는 할머니께서 제 침대로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그릇을 들고 계셨고 민정 씨가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지민이 할머니세요. 민정 씨가 설명했어요. 떡국을 만들어 오셨어요. 한국의 특별한 음식이에요. 할머니께서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민정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손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 국이 에밀리 씨의 체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래요. 저는 국물 한 스푼을 떠먹었어요. 국물은 맑고 향미가 풍부했으며 쫄깃한 떡이 떠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영이가 추운 겨울 아침에 이 같은 국을 만들었던 모습이요. 우리 고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라고 소영이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 이건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국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정 씨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감사와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대피소의 소리를 들었어요. 부드러운 한국어 대화가 음악처럼 제 주변을 감쌌어요. 어머니들이 우는 아기들을 달래고 노인 신사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농담에 조용히 웃었어요. 10대 소년 하나가 작은 나무 피리로 달콤한 멜로디를 연주했죠.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비상 시스템이 열악하고 대응이 체계적이지 않은 나라를 상상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이 대피소는 프랑스에서 본 많은 곳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었죠. 셋째 날 아침, 지민이가 직접 저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밝은 눈과 단정한 두 개의 따은 머리를 한 작은 아이였어요. 손에는 그림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영어로 수줍게 말했어요. 안녕, 지민아. 저는 침대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펜은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그림을 건넸어요. 그림에는 손을 잡고 있는 3명의 막대기 인물이 그려져 있었어요. 노란 머리에 키 큰 인물, 검은 머리에 중간 크기 인물, 그리고 따은 머리를 한 작은 인물이었죠. 그 위에 그녀는 조심스러운 글씨로 써놓았어요. 내 영웅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분명히 이 말을 연습했던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천만에 저는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지민이가 떠난 후 민정 씨가 화재 현장에서 소식을 가져왔어요. 불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마을에서 벗어나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올 거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언제 다시 돌아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민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직 회복 중이신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 있는 제 팀은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날 오후 침대에서 쉬는 동안 소영이에 대해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죽은 후 몇 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저는 언니였으니까요. 소영이를 보호했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소영이를 실망시킨 것 같았어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지민이를 구하고 화재 진압을 돕는 것은 마치 소영이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마침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제 여동생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소영이의 고향을 도움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기릴 수 있었죠. 서로를 지원하는 한국 가족들을 보면서 대피소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노인 이웃들을 도왔고 10대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 통역해 주었어요. 모두가 전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기여했죠. 소영이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그룹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깊이 변화시켰어요. 그날 밤, 다음 날 소방팀에 다시 합류할 준비를 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폐 속의 연기가 사라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의 편견의 구름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좋았죠. 이틀간의 휴식 후 제 폐는 훨씬 나아졌어요.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불과 싸우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저를 쓸모없게 느끼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날 아침 저를 확인하러 왔을 때 저는 똑바로 앉아 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깊은 숨을 여러 번 들이마셨어요. 회복이 잘 되고 있네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직 무거운 것은 들지 마세요. 조심할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민정 씨가 깨끗한 제복을 가져왔어요. 정훈 지휘관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좀 더 가벼운 임무를 맡으실 거예요. 곧 저는 민정 씨와 카미유와 함께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어요. 오늘은 하늘이 더 맑았어요. 연기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렸고 저는 불에 탄 지역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검은 얼룩들이 쏟아진 잉크처럼 땅 위에 퍼져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불이 여전히 타오르며 연기 기둥을 하늘로 보내고 있었죠. 불이 이제 더 작아졌어요. 민정 씨가 설명했어요. 약 60% 정도 진화했어요. 하지만 불이 지나간 지역의 집들을 확인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헬리콥터는 불이 이미 지나간 마을에 착륙했어요. 많은 집들이 재와 검게 탄 나무 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손상 없이 서 있었죠. 연기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고 있었어요. 정훈 지휘관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오늘 확인해야 할 마을이 4곳 더 있어요. 지휘본부에서 가장 먼 집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길에 확인하세요. 우리는 팀으로 나뉘었어요. 저는 민정 씨와 카미유와 함께 마을 북쪽 집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외쳤어요. 대부분의 집은 비어 있었고 주인들은 이미 대피소에 안전하게 있었죠. 언덕 위에 있는 마지막 집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제 닭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가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민정 씨가 저와 카미유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노인은 날씨에 단련된 피부와 강한 손을 가진 마른 체구였어요. 그의 집 뒤에는 약 20마리의 닭들이 불안하게 꼬꼬댁거리는 닭장이 있었죠. 불이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세요. 저는 민정 씨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노인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 씨는 몇 분 동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 닭들은 그분의 아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라고 하세요. 민정 씨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분은 닭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저는 노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이해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우리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닭들을 대피소로 데려가는 걸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민정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닭 20마리 모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 한 번은 염소 30마리와 함께 농부를 대피시킨 적이 있어요. 닭이 더 쉬울 거예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닭들을 잡아 케이지에 넣었어요. 노인도 연세에 비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우리와 함께 일했어요. 그는 민정 씨에게 빠르게 말씀하셨고, 때때로 민정 씨는 그가 하신 말씀에 웃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에밀리 씨가 닭들을 다루는 손길이 부드럽다고 하세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농장에서 자랐냐고 물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소영이와 저는 한때 토끼 반려동물을 키웠어요. 아마도 작은 동물들을 다루는 게 비슷한가 봐요. 모든 닭이 안전하게 케이지에 들어가자 우리는 그것들을 트럭에 싣는 것을 도왔어요. 노인은 자신의 소중한 새들 옆에 올라타며 마침내 대피소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확인을 계속하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 시골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불에 탄 지역 너머로 푸른 들판과 숲이 보였어요. 어떤 곳에서는 집 옆에 작은 채소밭이 자라고 있었죠. 이제 이곳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이해했어요. 그곳은 부드럽고 조용한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대피하도록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는 10대 소년, 50년 동안 살아온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노부부까지요. 매번 민정 씨는 인내심과 존중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위험성을 설명하면서도 그들의 걱정거리에 귀 기울였죠. 늦은 오후가 되자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모였어요. 약속된 비가 오고 있었죠. 우리는 비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몇 채의 집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어요. 비가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카미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민정 씨가 대답했어요. 비가 나무가 없어 흙을 잡아주는 게 없는 불에 탄 지역에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자연재해와 싸우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지휘 본부로 돌아왔어요. 정훈 지휘관님은 모든 소방관들을 모으셨어요. 내일은 산사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는 불에 도움이 되겠지만 산비탈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을 대피시킬 팀이 필요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산사태에 대해 알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산에 폭우가 내린 후 대피 작업을 도운 적이 있어요. 산사태 팀에 자원합니다. 정훈 지휘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내일 민정 씨와 카미유 씨와 함께 가세요. 이제 모두 좀 쉬세요. 오늘 밤 비는 우리의 친구지만 내일은 또 다른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비가 지붕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불을 진압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어요. 한국의 방법이 프랑스의 것보다 덜 발전되었을 거라고요. 대신 저는 매일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을 배우고 있었어요. 정훈 지휘관님이 팀을 관리하는 방식, 한국 소방관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중한 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프랑스로 가져가 제 팀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소영이는 제가 단순히 그녀의 고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우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소영이가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소영이를 생각하는 것이 고통 대신 위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비소리가 저를 잠들게 했고 저는 소영이와 지민이가 푸른 들판에서 함께 놀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들은 안전하고 행복했으며 저는 그들 둘 다를 지켜보고 있었죠. 비는 밤새 꾸준히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가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하늘을 가득 채웠던 연기가 대부분 사라졌죠. 좋은 소식이에요. 민정 씨가 아침 식사 때 저를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비가 약 80%의 불을 껐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정훈 지휘관님은 모든 소방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분은 큰 지도 앞에 서서 가파른 산비탈을 가리키셨죠. 불에 탄 지역에는 흙을 잡아줄 나무나 식물이 없어요. 그분이 설명하셨어요. 이런 폭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사면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진흙 흐름을 집에서 멀어지게 유도했어요. 여기에도 모래주머니가 있나요? 정훈 지휘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준비된 물품이 있어요. 에밀리 씨는 이 경험이 있으니 서쪽 지역의 팀을 이끌어주세요. 민정 씨와 카미유 씨가 함께 가겠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정훈 지휘관님께서 저를 충분히 신뢰하셔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소방관들이 프랑스 소방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인 지휘관님께서 저에게 팀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트럭에 모래주머니를 싣고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서쪽 비탈로 향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물줄기가 언덕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불에 탄 땅은 정상적인 흙처럼 물을 흡수할 수 없었죠. 빨리 작업해야 해요. 저는 팀에게 말했어요. 진흙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빗속에서 모래주머니를 집에서 멀어지게 진흙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 줄지어 놓았어요. 작업은 힘들었어요. 모래주머니는 무거웠고 땅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불평 없이 함께 일했어요. 한 할머니께서 집에서 나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집 안으로 사라졌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보리차예요. 민정 씨가 저에게 컵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집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차는 안에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미소 지으며 민정 씨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하는 모습처럼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되돌려 주시며 더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마지막 모래주머니 줄을 놓자마자 언덕 위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어요. 진흙 강물이 부러진 나무와 돌을 실어 나르며 우리를 향해 급속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우리는 진흙이 우리의 첫 번째 모래주머니 줄에 부딪히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주머니들이 버텨주었고 진흙은 우리가 만든 수로로 흘러들어갔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집들을 지나쳐 흘러갔죠. 성공했어요. 카미유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다른 지역도 확인해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 번의 성공이 모든 장벽이 버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 장소를 오가며 모래주머니 장벽을 보강하고 새로운 산사태 징후를 살폈어요. 저녁이 되자 비는 이슬비로 줄어들었고 당장의 위험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휘 본부로 돌아왔을 때 정훈 지휘관님께서는 더 좋은 소식을 갖고 계셨어요.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분이 발표하셨어요. 비와 우리 모든 팀의 열심히 노력 덕분에 더 이상 활성화된 불길이 없습니다. 집이 파괴된 가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내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소방관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날의 싸움 끝에 불은 마침내 패배했어요. 그날 밤 대피소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누군가 기타를 꺼내왔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어요. 지민이를 포함한 아이들은 대피소에 머무는 동안 연습했던 전통 한국 춤을 선보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지민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또 다른 떡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세요. 민정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집. 그 말이 저를 이상하게 느끼게 했어요. 언제부터 프랑스가 멀게 느껴지고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훈 지휘관님은 공식적으로 비상작전을 종료하셨어요. 저와 카미유 같은 국제자원봉사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떠나기 전에 민정 씨가 말했어요. 지민이 가족이 그들의 집에서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해요.
지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불을 피해 무사했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집은 단순했지만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서 일하며 휴일에만 방문할 수 있는 지민이의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요리들이 있었고 각각 색깔이 화려하고 맛있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변의 쿠션에 앉았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접시에 더 많은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에밀리 씨가 너무 말랐다고 하세요.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살을 좀 찌우고 싶으시대요. 식사 후 지민이는 저에게 자기 방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제 그림을 부모님 사진 바로 옆벽에 걸어두었어요. 제가 그녀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을 알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방문하러 오실 거예요? 지민이가 민정 씨를 통해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희망찬 얼굴을 보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네, 저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정 씨는 저와 카미유를 우리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이것은 야채, 고기, 그리고 모두 함께 섞는 매운 소스가 올라간 밤 요리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민정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소방관들의 용기, 대피소에서의 공동체 정신, 지민이 할머니의 친절함, 정훈 지휘관님 작전의 효율성까지요.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오래전 소영이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친절한 사람들도요. 민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여동생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구름 아래로 한국 반도가 작아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슬픔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안고 떠나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 소영이가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옳았어.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로 보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는 어딘가, 어떤 천국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소영이가 미소로 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